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좀 놀라웠던 게 그 세계 1위 시총 기업이 네네. 순위가 바뀐 거.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MS가 애플을 넘어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걸 좀 보시면서 어떤 좀 생각을 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시대가 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네. 그 정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네. 사실 뭐 그냥 시총 1등 기업이 바뀌었구나 이게 아니라요. 네. 세계 시총 그 기업이 그 순위를 매기기 시작한 게 원래 미국에서 1926년부터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뒤로 단 한 번이라도 세계 시총 1등 기업이 된 거 대충 한 몇 개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한 5년씩 했다고 하면 20개? 네. 생각보다 많아요. 98개입니다. 그렇게 빨리 네. 바뀌는 거예요? 네네. 네, 98개인데, 근데 이제 그 시총 1등 기업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에디슨이 창업한 제너럴 일렉트릭 있잖아요. GE. 네, GE가 굉장히 좀 오래 유지를 했었고, GM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구글의 알파벳, 애플, 뭐, 그리고 엑슨모빌,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1등 했는데, 그 시대를 관통하는 섹터라는 거예요. 1등을 하는 거는. 자, 우리 보면, 그 2000년대 중반으로 놓고 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시총 1등 기업이 엑스모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회사죠. 네, 석유 회사가 왜 1등을 했냐면 2001년에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하고 너무 합이 좋았죠. 차이메리카라고 할 정도로. 그죠? 그리고 그때가 골디락스 경제였어요. 골디락스 경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굉장히 좋은 상태로.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꼴을 빨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그 중간재를 수출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요.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되게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때 원유 수요가 막 폭발하잖아요. 네. 중국이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제 그 중간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유 수입이 제일 많겠죠. 그런데 2012년에 애플이 엑스모빌을 제치고 세계 1등이 됩니다. 그때 중요한 사건이 또 있었죠. 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가지고 나오는데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시총 1등 되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그래요? 네.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팀 쿡이 애플을 이어받고 그때만 해도 이제 팀 쿡이 누구냐, 저 듣보잡은 누구냐 이랬는데 결국은 애플을 더 키웠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애플이 거의 9년, 10년 동안 1등을 유지했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 혁명이었죠. 네.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의 어떤 주역은 애플이었고요. 자, 이번에 애플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1등이 된 거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잘 팔아서 세계 1등이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AI 혁명을 주도하는 회사가 오픈 AI잖아요. 네. 그렇죠. 오픈 AI 대주주가 누구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AI 가지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MS365 코파일럿. 자, 처음에 AI 나올 때만 해도 이게 AI 가지고 돈을 누가 벌어? 이거 그냥 테마일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이야기 쏙 들어갔죠. 네. 지금 MS365 코파일럿이 그 생산성 혁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서요. 오히려 가입하고 싶은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너무 수요가 몰려서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되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아직 못 받고 있고요. 저도 이제 챗GPT는 무료잖아요. 그 챗GPT는 GPT 3.5 기반의 무료고 GPT-4부터 유료거든요. 월 20불 정도 내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9,000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 저건 누가 돈을 내고 할까? 저도 나중에 빨리 가입할 걸 엄청 후회했어요. 왜요? 왜냐면 계속 그 뒤로 가입자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제가 지난달에 겨우 가입했어요. 그거를 다 안 받아줘요? 못 받아줘요. 트래픽이 몰려가지고. 그래요? 네, 트래픽이 너무 몰리면 서비스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GPT-4 서비스 속도 너무 느리다라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수요가 폭발적이고요. 미국이 지금 고용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을 이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AI, 그러니까 생산성 혁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경제 성장에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토지, 자본, 노동, 그죠? 근데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구경제에서나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고, 새로운 신경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경제 구조에서는
AI 생산성 혁신이 굉장히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아. 그게 유일하게 작동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 미국 외 나라에는 작동이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구조를 따라갈 가능성이 적지 않죠. 왜냐하면 AI 포지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네. 오늘 뉴스 보니까 그 AI 이대로 만약에 이제 차이가 벌어져 가지고요. 잘못하면은 그 미국 따라가려면 AI 영역에서 400년 걸린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을 따라가는 국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도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의 주도하는 그 AI 혁명에서 네.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은 포지션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계속해서 AI 이야기했지만 파운데이션 AI 모델,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LLM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을 것 같죠. 없나요? 4개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그래요. 네. 그리고 그 LLM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AI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네. AI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어요. 와, 그렇구나. 미중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포지션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플리케이션 산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AI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들이 되게 많죠. 네.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TV, 스마트폰. 네. 하드웨어. 맞습니다. 굉장히 좀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 주도권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산업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그 시총 1위 기업 네. 그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네. 그 예전에도 그런 분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시총 1위만 투자한다. 왜냐면 네네. 시총 1위만 투자해도 연 네. 거의 20% 이상씩 크는데 네네. 그냥 그것만 해도 되지 않냐.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주식은 사도 괜찮다고 보세요? 전 충분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 네, 그렇죠. 이제 시작이고 물론 이제 지금 AI 혁명이 벌써 1년이 됐지만 상당 부분 프라이싱이 됐지만 네. 탄력은 기울기는 처음에 제일 탄력적으로 튀죠. 네. 그런데 이제 좀 완만해지긴 하는데 그러다 계속 성장해요. 모바일 혁명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이 나오고 애플의 주가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 대충 엔비디아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충분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그 네. 애플 들어온 게 2016년인가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률 어마어마하다고 맞아요. 하시는데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네.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애플은 이 AI 쪽에서는 좀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애플이 못한 건 못한 거죠. 결과니까. 근데 애플이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에요. 애플이 열심히 했어요. 시리라는 AI 비서를 열심히 개발해서 했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AI라는 기술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데요. 뭐가 하나 새로 딱 튀어나오면요. 마이너한 얘가 메이저가 되잖아요. 나머지 기술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막 이렇게 가면서 막 하나씩 쳐내고 결국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 딱 제치고 되잖아요. 네.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은 어떻게 됐죠? 아예 없어지는 멸종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기술의 어떤 그 줄기는 남아 있지만 결국 퇴출되고 하나씩 남아 있는데 지금의 어떤 기술의 AI 기술의 메인은 그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인 그러니까 LLM이라고 하거든요. 네.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인데 시리나 빅스비 같은 경우는 그 LLM 기반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동안 투자해 놓던 게 거의 다 매몰 비용으로 잡힌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보면 시리 팀을 완전히 무자비하게 해체하고 있죠. 그래요. 구조조정. 예. 거기 그렇구나. 인력 자르고 나서 이제 애플 GPT라는 걸 빨리 개발하고 있죠. 그러면 LLM 모델을 중심으로 한 AI가 뭔가 자리 잡게 되면 진짜 다른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트리아나 피케쿠스 이런 네안데르탈인들이 멸종되는 것처럼 거의 쓸모가 없어지는 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존에 투자해 놓았던 것들이 뭐 이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LLM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LLM 투자해 놓았던 것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데 이제 LLM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LLM이라는 기술 자체가 저는 특이점을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AI 기술들은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뭔가 확신은 없는데 뭔가 가는 방향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LLM 기술이 특이점을 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몇십 년 동안은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시장은 MS가 AI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이제 봤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데, 사실 막 그전에는 구글이 검색을 하고 막 네네. 전 세계인들이 다 쓰니까 구글이 조금 더 막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완전 넘어가 버렸네요. 아직까지 뭐 구글이 아직까지는 그 기회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네. 게 나왔기 때문에 제미나이가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할지 얼마나 수준 높게 이제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빅데이터를 구글이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이 사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자체를 처음으로 내놓은 거거든요. 네. 그걸 오픈 소스로 주고 그걸 가지고 오픈 AI가 개발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녹록지 않은 거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에 그 삼성 DS 부문 경계현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보면 서버 시장을 놓고 보면 대부분 AI 서버 쪽을 투자하느라고 일반 서버 투자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들이. 네. 그래서 그 대부분 이 AI 서버 쪽 투자가 급하니까 일단 일반 서버 쪽 투자를 일단은 유보해놓고 그 AI 쪽으로 집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컨벤셔널 서버 쪽에 투자가 회복이 될 거다. 네. 이게 이제 우리는 정설로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 이분이 그 우리 상식을 깨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물론 일반 서버가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그럼 재작년처럼 그 정도 수요가 나올 거냐 앞으로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컴퓨팅 방식이 기존에는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가득 모아놓고 여기서 계속해서 뭔가 정보를 찾아내는 소팅하는 쪽에 집중이 돼 있었던 거죠. 기존의 그 네. 서버라는 거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쪽보다는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생성형 AI 쪽으로 더 많은 그게 필요해진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는 AI 서버 투자가 앞으로 더 많이 활용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서버 투자에서 이제 그 점점 더 비중이 AI 서버 쪽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서버에 가는 수많은 부담들 이 부담 때문에 트래픽이 몰리고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서비스가 저하되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온 디바이스 AI로 로컬에서 뭔가 이거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이 기술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2.5D나 3D 같은 패키징 어떤 이런 쪽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문형 메모리, 주문형 프로세서, 그러니까 AI 가속기 같은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MS 같은 기업들이 진짜 공룡에 많이 비유가 되는데 그 공룡이 AI를 달아서 약간 공룡이 날개가 달렸다 막 이렇게 좀 봐서 주가도 많이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램 같은 거 보면은 좀 이제 성숙 산업에 들어서 과거만큼의 성장성은 안 날 것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MS는 이제 새로운 추진 동체를 달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 모바일 시대에 완전히 실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PC 시대의 위너가 사실 윈텔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윈도우 그 인텔. MS하고 인텔이었는데 네. 둘 다 모바일 시대에 완전히 그냥 쩌리가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MS는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AI 시대에서 기회를 잡았고 인텔도 뭐 물론 지금 AI 시대 기회를 잡으려고 메테오 라이크라는 칩을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 PC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포지션보다 약하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할 때만 해도 와 그 오픈 AI라는 회사 거버넌스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약간 비영리에 가깝지 않아요?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네. 막 그 수익률에 대한 캡도 있고요. 벤처 투자인데 그리고 막 이사회에서 의결권도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샘 알트만 해고 사태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그 이사회를 장악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 건데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왜 저렇게 저런 회사에다가 저렇게 비싸게 투자를 했을까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좋은 베팅이었던 거죠. 와, 그렇군요. 운도 좋았고. 네. 그러면 MS도 그렇게 큰 시총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뭐 몇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긴 시계열로 봐야죠. 그래요. 그러면 AI 혁명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중요한 건데 자 이제 AI 혁명이라는 게 작년에 보면 모두 서버 클라우드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고 네. 사실 우리 그 챗GPT 쓰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챗GPT 많이 안 써요 생각보다. 네. 저도 안 써요. 챗GPT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보면 챗GPT 활용률로 보면 네. 전 세계 30위, 40위권이에요. 어. 안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네. 스마트폰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2008년도에 저거 들고 나왔다. 아주 혁신적인 사업가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거였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저 작은 화면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할 거? 컴퓨터 성능도 제대로 안 나올 텐데 전화나 제대로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AI도 아마 지금 그런 시각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이제 우리가 AI가 눈으로 보이거든요. 네. 서버 클라우드에 있던 AI가 내 PC나 스마트폰이나 심지어 레벨 3 자율주행차에서 우리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와닿죠. 네. 네. 그러면 그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나라 뭐 40위 이런 게 이제 네. 순위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시장 파이는 커지는 거고 매출도 늘어날 거고. 그게 이제 활용도가 낮다라는 건요. 아직까지 AI를 생산성 혁신에 쓰지 아니죠.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럼 진짜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고요. 이게 네.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2% 이야기잖아요. 네, 맞아요. 작년에 1.2% 대비 올해 많이 좋아진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정말 진짜 2%, 1%, 2% 경제 성장률이 이제 고착화되고 있고 뭐 지금 인구 소멸 이야기도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막 이게 전문가들 나오셔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뭔가 이제는 뭔가 우리가 예전처럼 선진국들 따라 해석하는 패스트 팔로워도 이제는 안 되고 네. 우리가 뭔가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는데 이 사회의 경직성이나 뭐 인력의 경직성, 조직의 경직성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더라도 그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되거든요. 그걸 미국이 입증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기술의 변화와 사회적 문제 이런 큰 줄기에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야, 그렇구나.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조금 사야겠네요. 사 모아야겠네요. 그 테슬라 또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테슬라도 AI 쪽 하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주가는 좀 신통치 않은 것 같고 네. 그 빅테크를 다 좋다고 하지만 빅테크에서도 오늘 뉴스 보니까 몇 개 기업들은 이제 또 탈락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테슬라가 AI 혁명에서 탈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LLM이라는 모델은요. 일단 AI가 애기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처음에 보면 애기한테 엄마 아빠 말 가르치잖아요. 근데 처음에 뭐 응애 하다가 엄마 아빠 그러면 감동이잖아요. 맞아, 갑자기 네. 어느 순간.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옆에 와서 제가 아빠 저 패드 주세요. 저 게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게임 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네. 3살 4살 되면 네. 그죠. 이게 AI가 그렇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얘가 계속해서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만 밀어 넣어주면 네. 얘가 느닷없이 능력이 생겨요. 네. 그게 이제 지금 LLM인데 중요한 거는 언어를 배우고 이제 서비스를 하죠. 이제 추론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언어를 배우면 뭘 배우냐면요. 사람의 오감을 배웁니다. 네,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뭐 이런 것들 배우죠. 그게 멀티 모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것도 데이터 트레이닝 해야 되죠. 그냥 멀티 모달을 배우고 나서 뭘 하냐면 이제 움직이는 걸 배웁니다. 네. 어떻게 움직이냐? 자동차가 도로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면서 우리 이 티셔츠를 어떻게 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죠. 자, 거기에 데이터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자 운동지능에 관한 한 가장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테슬라는 이 모델 S가 나왔을 때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100억 마일의 주행 빅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여 있고 지금도 쌓이고 있고요. 네. 그걸 가지고 자기 본사에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있고요. 이걸 알고리즘을 또 뽑아내서 펌웨어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죠. OTA라고 하죠. 네. 오버 디 에어 프로그래밍. 그런 식으로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의 인지 판단 제어라는 이 메커니즘이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네.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네.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타이즈 입고 나오고 막 춤추고 그러니까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보셨어요? 테슬라가 티셔츠 개는 거? 네. 달걀 만지고, 네. 그만큼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테슬라에 대한 좀 우려는 네. 그 자동차 판매량, 맞습니다. 그 고금리나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일단 이제 전기차 업체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업체, 로보틱스 업체로 전환하는 데 따른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그
기존에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녹아 있었던 거죠.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율주행차나 로보틱스 쪽에서 충분히 상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막 AI 같은 경우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AI 엮어서 얘기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미래가 좀 밝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기존에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요. 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일수록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가 없고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회사가 데이터를 뭔가 새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우리가 조지 오웰이 이야기하는 빅브라더가 네.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빅브라더가 생기기는 앞으로 점점 어렵다. 생기더라도 적어도 이제 오픈 AI가 탄생한 것처럼 미국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죠. 이 정도의 기술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나라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회사를 키우기가 힘들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AI가 이제 로봇에 탑재가 돼서 네. 이제 이제 비즈니스 상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모델, 그런 거를 저희가 하나의 미래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테슬라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AI죠, AI. 네. 그러면 MS나 애플이나 네. 이런 쪽은 네. 좀 하드웨어나 로봇 쪽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일단 핵심 원천인 OS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하드웨어를 다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다 수직 계열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디바이스까지 하는 회사도 있고 이제 거기까지 안 하는 회사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뭔가 이게 잘 안 될 때는 하드웨어도 하긴 합니다. 네. MS도 모바일 시대에 하도 안 되니까 맞아요. 서비스 같은 것들 내놓고 막 하는데 별로 잘 안 됐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AI를 좀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또 뭐 성장 섹터나 유망하게 보는 그런 테마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일단 AI는 그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상수. 그러니까 AI를 빼고 뭔가 신성장 산업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지금 우리가 물이나 공기처럼 쓰는 기본 인프라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인류 삶에서 굉장히 많이 바꾼 게 대표적인 게 전기예요. 전기 없으면 지금 우리 문명이 거의 그렇죠. 석기 시대로 떨어져 버리죠. 전기라는 기본 인프라가 없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기본 인프라가 된 게 있어요. 통신이요. 예전에는 디바이스가 다 통신이 되진 않았죠. 네. 근데 이제는 모든 디바이스가 통신이 되죠. 네. 초연결 시대가 되죠. 그게 모바일 혁명의 산물이죠. 네. 이제는 이어폰에도 다 통신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기본 인프라가 되는 거, 물과 공기처럼 돼야 되는 게 AI입니다. 그 AI라는 게 지금은 특정 디바이스에서만 작동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AI가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AI 혁명인데 그러면 모든 디바이스에서 AI가 구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 로컬에서 수많은 AI 반도체들이 필요해지고 하드웨어 자체가 고도화돼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부가가치는 결국 그 소프트웨어 업체 핵심 그 빅브라더들이 다 누릴 수밖에 없고요. 하드웨어들도 어쨌든 수혜를 보긴 합니다. 하드웨어 중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많이 수혜를 보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 누릴 수 있는 마진 폭이 소프트웨어 OS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더 약하죠. 그럼 AI랑 반도체를 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도 독점 구조 아닌가요? 거의? 아니면 독과점 구조? 맞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메모리라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죠. 이제 뭐 거의 이제는 뭐 사양 산업 아니냐, 피크아웃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우리 모바일 시대를 지나면서 예전에 컴퓨터를 생각하면 컴퓨터는 모든 게 범용 부품이었죠. 프로세서, CPU, GPU, 뭐 DRAM, NAND 다 이런 게 범용이었잖아요. 근데 모바일 시대로 바뀌면서 프로세서들이 다 주문용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제는 자체 설계해서 TSMC라는 업체에다가 외주 생산을 맡겼죠. 그게 모바일 혁명의 산물이었고 사실 거기서 TSMC가 엄청 큰 거예요. 원래는 모바일 혁명 초기만 해도 삼성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삼성이 세계 시총 탑10 안에 들었었고요. 그때는. 근데 TSMC 저 밑에 있던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었었어요. 네네. 그렇구나. 그 정도로 훌륭한 회사였습니다. 삼성이.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제 TSMC가 그 모바일 혁명을 기회로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고, AI 혁명에서는 이제 프로세서들도 다 이제는 주문용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GPU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온디바이스 AI나 뭐 이런 그 서버 칩도 일부는 가속기들이 자체 설계 칩으로 많이 갈 텐데 중요한 거는 메모리도 바뀌어요. 메모리가 기존의 범용에서 이제는 주문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HBM이라는 아이템 대표적인 주문형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MS가 애플을 제치고 2등이 1등이 됐듯이 메모리 쪽에서도 기존의 1등이 삼성을 제치고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아직 전체에서 보면 삼성이 1등인 건 맞는데 이 스페셜티 메모리 그러니까 주문형 메모리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요. 그래요.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다 주문형 메모리 만들려면 삼성 안 찾아가고 하이닉스 찾아갑니다. 그래요? 네. 와. 엔비디아나 뭐 다른 빅테크 업체들, AMD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밸류에이션 차이를 만든 거죠. 보통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PBR 밴드가 보통 1.1배에서 2.2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밴드 상단에 있는 건 지금 하이닉스고 밴드 하단에 있는 건 삼성전자. 네. 그거는 결국 주문형 메모리, HBM을 위주로 한 주문형 메모리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문형 메모리 그 영역이 더 커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아. 그게 이제 아까 경계현 사장이 이야기한 부분이죠. 아. 이제 컴퓨팅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 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지 말라.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스스로에게 하는 뼈아픈 이야기죠. 삼성이. 네. 그러면 이런 순간에 네. 어떤 분들은 결국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넘을 것이다. 네. 삼성전자가 더 저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싸니까 네네. 삼성전자 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어떤 분들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탑으로서 계속 더 잘 나갈 것이다 보는데 어떠세요? 대표님? 일단 삼성이요. 네. 이 AI 혁명에서 포지션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AI 혁명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이 주문형 칩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TSMC가 병목이죠. 엔비디아도 지금 만들면 팔리는데 왜 H100을 주문하면 40주를 기다려야 되냐? TSMC가 못 만들어줘요. 네. 왜냐면 다 TSMC한테 몰리니까. TSMC의 그 2.5D 구조, 칩 구조 있거든요. 이게 그 코어스라고 합니다. 칩 온 웨이폼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여기 캐파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실리콘 칩을 만드는 전공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후공정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부족해서 엔비디아 칩을 다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여기서 조금만 해주면 삼성도 굉장히 많은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삼성이 못 주워 먹고 있죠. 그리고 HBM도 지금 SK하이닉스가 독점이에요. 네. HBM3라는 하이엔드 칩은. 근데 이것도 수요가 작년부터 그렇고 올해부터 폭발하고요. 그리고 올해 아마 쇼티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삼성이 양산을 못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삼성 주가적인 측면에서 회사는 위기인 맞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못한다라는 게 프라이싱 돼 있어요. 삼성. 그러면 삼성이 여기서 뭐 하나만 조금 잘해도 무조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인텔이 그랬거든요. 뭐 작년에 인텔을 누가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인텔이 너무 기대가 낮으니까 조금만 잘하면 메테오레이크 잘하네? 7나노 잘하네? 그러니까 거의 90% 올랐죠. 작년에. 그래요? 네. 와, 그렇구나. 네. 삼성전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 높아요. 높죠. 네. 와. 왜냐하면 그래도 삼성인데 계속 못할까. 네. 다시 뭐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다시 뭐 이 기술 주도권 탈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퀘스천이긴 한데, 근데 주가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뭐 나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삼성전자 이제 곧 또 갤럭시 S24 출시하고 거기에 이제 뭐 AI 모델, 생성형 AI 모델 가우스인가요? 뭐 그런 네네. 것도 탑재하고 온디바이스 뭐 이런 것도 되게 부각이 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를 네. 포함한 대다수 IT 전문가들이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우스가 킬러 어플이 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모바일에 처음으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 게임은 애플의 온디바이스 AI와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라는 게 있어요. 네. 구글의 제미나이는 매개 변수가 1조개입니다. 1조개. 챗GPT가 1750억 개인데 제미나이는 1조개인데 이게 세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울트라가 있고 프로가 있고 나노라는 게 있는데 네. 울트라는 뭐 기존의 GPT-4처럼 그 엔지니어들이 생산성으로 이렇게 돈 주고 쓰는 거고요. 그 프로는 우리 기존에 쓰는 바드이죠. 바드 수준이고, 나노가 이 굉장히 매개 변수를 적게 해서 이제 한 18억 개에서 32억 5천만 개 정도로 해서 하는 이제 나노인데, 요게
모바일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적용돼서 서비스로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저희가 주목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앞으로 뭐 성장률은 전체적인 성장률은 그렇지만 반도체 쪽은 좀 그래도 미래가 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 성장률이 낮다라는 건요. 네. 이제 성장이 점점 기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 보면 모든 증권사 리서치 쪽에서 반도체를 탑픽으로 안 꼽는 하우스가 드물죠. 네. 그만큼 지금 성장이 드물어요. 뭐 지금 그 제가 초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는 패스트 팔로워 가지고는 부가가치를 내기 힘들어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네. 퍼스트 무버는 대부분 첨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뭐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쪽이거든요. AI가 관련된 쪽. 그러면 가장 연관도가 높은 건 반도체밖에 없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고 수입에서 보면 원유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다행히 올해 보면 미국 셰일가스, 셰일 오일 생산량이 역대급으로 늘어났고요. 그것 때문에 유가가 안정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오펙 플러스에서 뭐 감산한다고 그래도 유가가 요지부동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뭐 후티 반군이 뭐 거기 그 해로길을 막아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씩 이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80불 위로 튀어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유가가 안정적이면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는 안정적이에요. 우리나라 수입의 대부분 적자를 내는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뭐 이런 데거든요. 바레인 뭐 이런 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정적이고 수출은 올해 그래도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시장은 성장 있는 그런 쪽으로 더 집중할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혹시 반도체 우리나라 소부장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소부장 쪽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이제 그 메모리 같은 경우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감산하고 있잖아요. 감산을 해서 작년 4분기부터 고정거래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감산이 조기에 마무리되는 건 굉장히 아쉬워요. 제 입장에서는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상승 사이클이 짧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쉽긴 해요. 그렇지만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특히나 장비를 빼고 소재하고 부품 쪽. 네. 왜냐하면 가동률이 그동안에는 100이 있으면 60, 70만 돌리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 여기 들어가는 케미칼류나 그렇죠. 부품들이 늘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쪽을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장비들은 신규 투자보다는 공정 전환이죠. 기존에 있던 구형 공정을 신형 공정으로 전환하는 거. 그걸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봐야 되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디램 쪽이에요. 디램이 기존에 원치 한 16나노 공정에서 14나노, 12나노로 전환하는데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이 신규로 추가가 돼요. 네. 그러면 그게 하이-K라는 머티리얼을 이렇게 얇게 증착하기 위해서는 ALD, 원자층 증착 장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이-K라는 머티리얼이 많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련 있는 게 장비는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그런 회사들이 괜찮고요. 그리고 하이-K라는 머티리얼은 DNF 같은 회사들. 최근에 솔브레인이 인수했죠. 네. 네, 그런 회사들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이제 반도체랑 AI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중심 테마로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여윳돈이 있으면은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꾸리시겠어요? 다행히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1월 17일이죠. 아, 17일이군요. 네네. 1월 17일인데 지금 반도체가 1월 2일 딱 하루 반짝했다가 지금 거의 11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반도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2월에는 주요 방송 나가서 12월이 너무 세다. 그래서 지금 15% 정도 현금 확보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반대예요. 네. 지금은 오히려 구정 이전까지 굉장히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대형 반도체주들 있죠.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괜찮은데요. 네. 그 밑에 가동률 피해주들이죠. 그 감산 피해주들이 가동률 회복되면서 수혜주가 되는 게 이제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 그리고 이제 파츠 쪽에서는 TCK,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이죠. 그런 쪽은 아직까지 수급적인 메리트가 많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AI라는 게 계속해서 이 트렌드가 이어진다 그러면 결국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적어도 시가총액 탑 10 안에 4대 종목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한 개밖에 없어요. HPSP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올 수 있는 후보군에서는 HPSP, 리노공업,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같은 업체들은 계속해서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져 있는 상태고 환율은 또 높아 있는 상태니까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약간 그 타이밍까지 보려고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하고 타이밍까지 맞추려 그러면 이건 점쟁이가 아닌 다음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 그 타이밍은 자기가 리스크를 분산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타이밍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그렇게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좋습니다라고 한 적이 거의 드문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사실 시기적으로 저는 조금 용기를 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혹시 미국 주식 쪽에서는 네. MS 네. 같은 거 지금 상황에서도 조금씩 사 모아가는데 M7이라고 하는 그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주식들을 다 좋게 봅니다. 그러세요. 특히나 뭐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는 테슬라 분할 매수하기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애플도 저는 결국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비전 프로에서 뭔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애플도 지금은 분할 매수하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M7이 아니더라도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문형 반도체가 늘어날수록 설계단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 IP 관련된 업체. 이 반도체 설계에서 자동화 툴 제공해주는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업체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주식들입니다. 그 회사들이 지금은 신고가까지 왔지만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IP를 제공해주는 ARM,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그 헤테로지니어스에서 프로세스하고 메모리 간의 그러니까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빨리 해주는 IP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뭐 요즘에 CXL 2.0 관련된 업체도 이제 램버스라는 업체가 있고요. 네. 그래서 램버스 같은 업체들도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결국 12월 시장이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 12월 시장은 없거든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없는데 이번에는 그게 오히려 작년 12월 시장을 받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그게 해제되면서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12월이 뜨거웠고 오히려 1월 효과는 없었지만 오히려 1월 시장이 좀 쿨다운 되면서 저는 상반기 시장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반기 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제가 다음에 출연해서 하반기는 제가 펀더멘털적인 이슈는 아니고요. 정치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총선도 있고 이 총선하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또 이렇게 신용 리스크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반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반도체는 열심히 수익 내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조정이 좀 아프긴 하지만 좀 용기를 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또 이렇게 아낌없이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